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화 기자입니다. 요즘 채권 투자가 인기라는 뉴스가 많은데요. 오늘은 채권 투자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채권의 기초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MTS로 채권을 사는 방법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채권이란 A가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돈을 갚겠다고 써준 증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돈을 빌릴 때는 증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언제까지 갚겠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자를 얼마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채권 종류는 크게 누가 발행하는지, 그리고 이자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단 누가 발행하는지에 따른 구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나라에서 발행하면 국채, 지자체에서 발행하면 공채, 기업에서 발행하면 회사채,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하면 금융채,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통화 안정을 위해 발행하면 통한채입니다. 이자 지급 방식을 보면 가장 먼저 채권 만기가 오기 전까지 정기적으로 이자를 주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걸 입표채라고 하고요. 이자는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이자 대신 가격을 미리 할인해서 판매하는 할인채도 있습니다. 복리채는 중간 이자 없이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복리로 쳐서 한 번에 지급하는 채권입니다.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 경제뉴스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를 들어 만기 7% 이자를 주는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막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10%가 됐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7%짜리랑 10%짜리 채권 중에 어떤 걸 사고 싶을까요? 당연히 뒤에 나온 10%짜리 채권입니다. 그래서 기존 7%짜리 채권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시장 금리가 막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과거에 발행했던 채권의 이자가 더 높을 테니 그쪽으로 수요가 몰리겠죠. 그럼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가 크게 올랐던 지난해에 채권이 인기가 참 많았는데요. 개인이 순매수한 채권만 거의 2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고금리 기조가 조금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아마 미국이 올해 중에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아주 희망적으로 본다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고금리인 상황에서 채권에 투자하면 채권 이자 수익도 높은 데다가 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다고 판단되면 이제 금리가 떨어질 일만 남았으니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올해 금리가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금리가 예상 밖으로 올라버리면 어떡하냐, 원금 손실을 보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채권에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을 만기 때까지 들고만 있으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채권에 투자해야 할까요? 일단 내가 좀 투자 규모가 큰데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채권이 좋습니다. 은행에선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만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큰 돈을 굴리고 싶은데 안전한 투자처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채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드머니가 작다고 해서 채권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내가 채권에 투자하면 좋은 점 1번은 예금처럼 만기가 도래해야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만기가 오기 전에도 3개월에 한 번씩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자 수익으로 다른 데 투자해서 돈을 굴릴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 좋은 점은 채권 시세 변동에 따라서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에 비하면 움직임이 덜하고 비교적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종류의 채권에 투자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모든 자산이 그렇듯 채권도 안정성이 높을수록 수익은 덜해집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 이자가 좀 낮더라도 절대로 망할 일이 없는 곳에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야겠죠? 일반 기업보단 나라가 망할 위기가 적을 테니까 회사채보단 국채가 안전할 겁니다. 또 나라 중에서도 특히 더 망할 위기가 적은 국가가 어딜까요? 한국보단 아무래도 미국이겠죠. 그래서 보통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여겨지는 미국 국채의 금리가 한국 국채의 금리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요. 한국이 3.478%, 미국이 3.54%입니다. 한국이 금리가 더 낮은 상황인데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건 채권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작년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다는 소식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에서 급하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국보다 지금 1.25%포인트나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당연하게 채권에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우려가 커집니다.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이번 달에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럼 국채는 그렇고 회사채는 뭘까요? 일단 알아두셔야 할 게 회사채는 훨씬 안전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을 매겨서 투자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AAA부터 D등급까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트리플 B 이하로는 투자 부적격 등급, 투기 등급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채권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증권사의 HTS나 MTS를 통해서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채권형 펀드, ETF, 랩 등 금융상품을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 편에서는 직접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채권 ETF 등으로 간접 투자하는 방법은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권사 MTS에 들어가 보면 일단 상품에서 채권 탭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장내 거래, 장외 거래, 외화 거래 이렇게 구분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채권이 발행되면 직접 살 수는 없고 기관 투자자가 사간 뒤에 우리에게도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장내 거래는 기관 투자자가 한국거래소 채권 시장에 채권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품들이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올라와 있고요. 일종의 도매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장외 거래는 증권사가 그 물량을 사온 뒤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와 거래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우리가 거래하기 좋은 채권들을 1차적으로 걸러놨기 때문에 좀 더 투자하기 편한 면이 있습니다. 외화 거래는 말 그대로 미국 채권을 의미합니다. 내가 만약 특정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고 싶다 하면 여기 장외 채권 찾기 탭에 들어가서 회사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한국전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을 치면 가장 먼저 아까 말씀드린 신용 등급이 보입니다. 한국전력의 경우는 트리플 A 등급이죠. 그리고 상세 정보를 보면 내가 이 채권을 매수할 때 받을 수 있는 금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세전 금리라서 세금을 떼면 금리가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내가 이 채권을 얼마에 구매하는지를 의미하는 매수 단가가 있습니다. 채권은 10,000원에서 발행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데 이 경우 9,942원까지 내려왔죠. 또 발행일이 언제인지, 만기일이 언제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할 게 여기 표면금리라고 있는데 이건 채권이 처음 발행됐을 때 정해진 금리입니다. 지금 이 채권의 경우 표면금리는 2.7%대인데 세전금리는 4%대죠. 이건 가격이 내려서 그렇습니다. 채권 수요가 떨어져서 가격이 내리면 이자라도 많이 줄 테니 채권을 사주세요 하면서 이자를 높일 거고, 반대로 채권 수요가 높아서 가격이 10,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굳이 금리를 높게 제시하지 않아도 사갈 테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잘 확인하셔서 나에게 맞는 채권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채권 투자의 기초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채권 ETF 등으로 간접 투자하는 법 심화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액으로 채권에 투자하는 분들이 개별 채권을 사고 팔기는 좀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 일단 매수를 한다고 해도 거래량이 부족해서 원하는 때에 팔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요즘은 채권형 펀드나 ETF를 통해서 채권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 2탄으로 채권 펀드와 ETF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채권형 펀드와 ETF는 모두 여러 가지 채권에 투자해서 채권의 가격 흐름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리는 상품입니다. 미국 긴축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채권 ETF에 투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국내 채권 ETF 설정액이 무려 2조 3천억 원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별 채권이 낫냐, 채권 ETF가 낫냐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각각의 장단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채권이 ETF보다 나은 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금인데요. 채권을 ETF를 통해 투자하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건 채권 ETF도 그냥 일반 ETF랑 똑같이 세금이 매겨져서 그런데요. 그런데 개별 채권에 직접 투자하면 이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채권에 붙는 세금은 이자 수익에 부과되는 이자소득세 15.4%가 전부입니다. 사실 원래 올해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면 채권 매매 차익도 세금이 붙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250만 원에서 3억 원 구간에서는 22%, 3억 원 이상 구간에서는 27.5%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채권 매수세가 불가피하게 위축됐었겠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정부에서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채권 매매 차익 비과세 혜택이 2년 연장된 셈입니다. 또 원래 ISA 계좌에서는 회사채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올해 기획재정부가 회사채 투자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회사채 시장의 투자 매력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채권이 채권 ETF보다 나은 점 두 번째는 채권 가격이 떨어져도 만기까지만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ETF에선 이런 만기까지 버티기 전략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년물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하면 ETF가 담고 있는 채권들의 만기가 평균 10년이 되도록 알아서 만기가 다른 채권들을 사고 팔면서 조정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면 내가 언제 진입하는지와는 별개로 그 ETF의 채권 만기는 항상 10년입니다. 그러면 만기까지 팔지 않고 버티는 게 안 되고 주식 투자처럼 매매 타이밍에 따라 원금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정도에 국내에서 이런 단점을 보완한 상품이 등장했는데요. 만기 매칭형 ETF라는 건데요. 이건 만기가 동일한 채권만 담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채권 ETF다 하면 3년 만기짜리 채권만 담습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채권 이자 수익을 얻다가 3년 뒤 채권 만기들이 오면 ETF도 함께 상장 폐지되는 상품입니다. 그냥 직접 채권을 사는 것처럼 원금과 이자 수익을 똑같이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채권 ETF가 채권보다 나은 점은 뭘까요? 일단 개별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매매가 쉽습니다. 특히 회사채처럼 국채보다 거래 단위가 적다면 매매가 잘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채권 ETF의 경우 ETF라는 상품의 특성상 개별 채권보다는 매매가 좀 더 잘 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채권 ETF도 규모가 작아서 거래 금액이 적다면 매매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특히 투자 금액이 많은 분들일수록 원금 보장과 세금 면에서 채권 ETF보단 채권 직접 투자가 더 유리합니다. 다만 이제 원금이 보장되는 만기 매칭형 채권 ETF도 나온 만큼 나는 거래 편의성이 중요하다 하는 분들은 이런 상품도 좋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에 어떤 채권 ETF가 있는지 종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와 해외 국공채나 회사채 등 웬만한 채권은 거의 ETF를 통해서도 투자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미국 ETF까지 가면 설명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 이번 시간에는 국내 ETF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하게 채권의 듀레이션, 즉 만기에 따라 구분하면 단기채 ETF와 장기채 ETF가 대표적입니다. 단기채는 잔존 만기가 1년 이내인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채권은 잔존 만기가 길수록 안정성이 떨어지는 대신 이자 수익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단기채가 장기채 ETF에 비해 안정성이 더 높습니다. 두 ETF의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단기채 ETF의 경우 안정성이 장점이겠죠. 안 그래도 안정성이 높아서 투자하는 상품이 채권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안정성이 높은 게 단기채 ETF입니다. 그래서 채권형 ETF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기도 합니다. 단점은 수익률이 낮다는 겁니다. 장기채는 금리 변동의 영향을 단기채에 비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장기채 ETF의 장점은 이자 수익이 높다는 거고 단점은 금리 변화에 따라서 안정성이 떨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장기채 ETF에 좀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올라서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었는데요.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때, 즉 금리 상단 구간에서 채권을 사두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앞으로 채권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동폭은 단기채보다 장기채에 더 크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장기채에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서 발행하는지에 따라서 국공채 ETF와 회사채 ETF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국공채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 위주로 투자하는 상품이고 회사채는 운용사에서 알아서 믿을 만한 회사들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골라서 묶은 상품입니다. 만기는 3년, 5년, 10년 등으로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런 채권 여러 가지에 종합적으로 투자하는 종합채권 ETF도 있습니다. KAP 한국종합채권 지수도 있는데요. 이 지수의 평균 듀레이션은 약 5.2년 정도 되는데요. 상품명 앞에 신용등급이 나와 있는데 최소한 이 신용등급 이상에 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 운용사에서 채권 여러 개를 판단해서 담는 상품이기 때문에 종합채권 ETF는 대부분 액티브 ETF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ETF의 구조에 따라서 액티브형 ETF와 만기 매칭형 ETF, 레버리지 인버스 ETF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채권 액티브 ETF는 일반 ETF보다 ETF를 운용하는 매니저가 더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기 매칭형 ETF는 전에 말씀드렸고요. 채권에도 지수를 몇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와 거꾸로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내 채권형 ETF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미국 채권형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채권의 종류를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채권,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미국 국채도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어떤 분들이 미국 국채에 투자하시면 좋을지 투자 포인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미국채 투자를 통해 달러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채권은 달러로 발행합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에 투자하면 달러에도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경기가 불안정할수록 달러 같은 안전자산에도 조금씩 투자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으로 안전자산을 보유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미국 국채에 투자해서 달러에도 투자하는 1타 2피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미국 국채는 사고 싶은데 달러 가치는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달러에는 투자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환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환 해지를 하는 방법은 국내에 상장된 환 해지 ETF를 통해 투자하는 건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채 투자의 두 번째 특징은 안정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채권은 발행주체가 망하지 않는 이상 만기까지만 보유하면 원금을 잃을 위험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은 개별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더 망할 위험이 적은 국가죠. 거기다 미국채는 한국 국채에 비해서 움직임이 덜합니다. 주식시장도 국내가 미국에 비해서 더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채권시장도 한국 국채가 미국채에 비해서 더 급격하게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미국채는 보다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미국 국채는 국내 채권하고 똑같이 직접 그리고 간접 투자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직접 개별 채권을 매수하는 방법, 두 번째가 ETF를 통해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개별 채권을 직접 매수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해외 채권의 경우 최소 매수 금액이 $100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채권을 매수하는 방법은 국내 국채를 매수하는 방법과 동일한데요. 증권사 해외 채권 탭에 들어간 다음에 매수 가능한 채권 종류를 확인하고 각 상품의 수익률과 만기, 이자 지급 주기 등을 확인해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에 투자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해외 주식 온라인 서비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점은 미국 채권은 달러로 발행하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환율과 환전되는 원화 금액을 따져보신 뒤에 매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마다 수익률과 만기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제가 다른 증권사에서 미국 장기국채를 살펴봤더니 매수 금리가 전부 달랐습니다. 어느 증권사에서 사더라도 금리가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채권에 간접 투자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ETF를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선택지가 나뉩니다. 미국에 상장한 미국 채권 ETF에 투자할 수도 있고 국내에 상장한 미국 채권 ETF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개괄적으로 대표적인 상품들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미국 상장 ETF와 국내 상장 ETF의 장단점은 다음 시간에 마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에 상장한 미국채 ETF는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각각 대표 상품은 SHY, IF, TLT 등이 있는데요. 이 상품을 운용하는 회사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자산운용이고요. 운용보수는 0.15%로 동일합니다. 먼저 SHY는 만기가 1년에서 3년인 단기채 위주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총 자산 규모는 약 280억 달러 정도 되고요. 두 번째로 IF는 만기가 7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미국채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자산 규모는 약 243억 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TLT는 만기가 20년에서 30년인 미국채에 투자합니다. 총 자산 규모가 가장 많은데요. 318억 달러에 이릅니다. 채권 만기가 길수록 위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높아진다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만기가 긴 상품일수록 수익률이 높고요. 만기가 짧은 상품일수록 변동폭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만기가 가장 짧은 SHY의 경우에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거지 원금 보장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당률의 경우도 보통은 만기가 긴 상품일수록 높은데 이게 최근 들어서 항상 적용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물론 이 상품들이 미국채 ETF의 전부는 아니고요. 가장 무난하고 규모가 큰 상품들 위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만약에 난 만기 20년 이상 국채로도 부족하다.
지금 금리가 정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금리가 떨어질 때 더 화끈하게 가격이 오르는 상품, 즉 변동폭이 더 큰 상품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20년물 미국채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도 있습니다. TMF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 상품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혹시 금리가 오르거나 했을 때 손실을 볼 위험도 3배입니다. 채권은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투자하는 건데 레버리지 ETF는 주식만큼이나 위험한 상품이라는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상장된 ETF를 통해서도 미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 상장된 걸 사면 되지 왜 국내에 상장된 걸 사냐 하실 텐데 미국 상장이랑 국내 상장 ETF 각각 특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걸 통해서 투자하실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채권 4탄에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미국채 ETF에 투자할 때 미국 상장 상품과 국내 상장 상품 중에 어떤 쪽에 투자해야 할지 설명드린다고 했는데요.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실 때 고려하실 점을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해지 여부입니다. 일단 국내 상장된 미국채 ETF의 가장 큰 특징은 환해지가 가능한 상품이 있다는 건데요. 미국에 상장한 ETF의 경우 전부 달러로만 매수해야 하는데 국내에 상장된 상품의 경우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증권사 MTS나 HTS에 미국채하고 기간을 입력하시면 대충 내가 원하는 만기에 미국채에 투자하는 ETF들이 쭉 나오는데요. 상품명 끝에 H라고 써있는 상품들이 환해지를 한 상품들입니다. 작년에 달러 가치가 엄청 올랐다가 요즘 들어서 진정되는 모양새인데 나는 달러 가치가 여기에서 더 떨어질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킹달러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하시면 환해지가 된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하시면 되고요. 나는 앞으로도 2차 달러 강세 현상이 올 것 같다. 달러에도 일부분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국내 상장된 환해지가 안 된 상품이나 미국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고려하실 점은 현물인지 선물인지의 여부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채 ETF는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채권 10년물이다 하면 이 현물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고 미국채 10년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 상장 ETF 중에서는 현물에 투자하는 상품이 없고요. ETN만 나와 있습니다. 2월에 한 자산운용사에서 미국채 30년 현물에 투자하는 상품을 내놓는다는 이야기는 나오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운용보수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미국에 상장된 미국채 ETF 3가지는 전부 0.15%로 운용보수가 동일한데요. 반면 국내 상장된 미국채 ETF의 경우 운용보수가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똑같이 미국채 10년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운용보수가 0.09%로 저렴한 반면 하나는 0.29%로 높은 편입니다. 후자의 경우 미국 상장 ETF보다 보수가 0.14%나 높은데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30년물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의 경우 운용보수가 0.3%로 TLT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환해지도 하고 상품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잘 따져서 투자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ETF의 시가총액 그리고 거래량입니다. 일단 미국에 상장된 ETF의 경우 워낙 거래 규모가 크다 보니 매매 자체가 어려울 위험은 좀 적은 편인데요. 반면 국내 ETF는 상품에 따라서 거래량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증권사의 유동성 공급자가 물량을 대주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 괴리율이 지나치게 벌어지거나 하면 내가 원하는 호가에 매매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ETF랑 미국 ETF는 세금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둘 중에 뭘 투자해야 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ETF 양도 차익이 1년에 833만 3,333원을 초과하거나 2천만 원 이하로 예상되면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 반대의 경우라면 미국 ETF에 투자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 833만 3,333원은 국내 상장 ETF 기준 15.4%의 배당소득세를 낼 때 해외 상장 ETF 기준 250만 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똑같아지는 금액입니다. 연간 2천만 원의 기준은 국내 상장 해외 ETF로 얻은 매매 차익과 분배금, 이자 등을 합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일단 양도 차익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게 부과되는 이유는
해외 ETF의 국내 상장 여부에 따라서 적용 세율과 공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상장된 ETF의 경우 연간 양도 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에 22%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이때 연간 양도 차익이라는 건 내가 다른 해외 ETF에 투자했을 때 그 ETF와 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미국에 상장한 미국채 ETF로 1년에 1,000만 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는데 또 S&P 500에 투자하는 ETF로는 100만 원을 잃었다고 하면 두 ETF의 손익을 합산한 9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650만 원에 대해서만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143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되는 셈입니다. 반면 국내 ETF는 매매 차익 공제 금액이 없이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개별 ETF의 손익은 합산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국내에 상장된 채권 ETF에서 1,000만 원의 매매 차익을 얻고 또 다른 국내 상장 ETF에서 100만 원을 잃었다면 이익을 본 1,000만 원에 대해서만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내가 내야 될 세금은 154만 원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매매할 때는 연간 매매 차익이 2천만 원을 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 매매 차익은 해외 상장 ETF랑 다르게 배당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ETF, 펀드, 예적금 같은 다른 금융상품과 포함해서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대상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 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미국채에 투자하는 ETF를 고르실 때 도움이 될 만한 5가지 사항들을 알아봤는데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코너에서 지금까지 가장 반응이 좋았던 영상 중 하나가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오늘 아주 오랜만에 채권 관련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 한국 국채 투자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새로운 상품을 내놔서 제가 한번 발빠르게 정리해봤는데요. 경제뉴스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개인 투자용 국채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국채 투자는 기관이나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만 하는 걸로 여겨져 왔습니다. 소액으로 거래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개인을 위해서 단돈 10만 원부터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제가 참고한 게 지난달 28일자 매일경제 기사인데 정부가 최근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 근거를 담은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개인 투자용 국채 출시를 목표로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게 가닥이 잡힌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이 개인 투자용 국채가 어떤 상품인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선보일 이 개인 투자용 국채는 기본적으로 만기가 10년, 20년인 은행 예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채권처럼 시장에서 우리가 사고 팔 수는 없고요. 만기까지 기다린 뒤에 원금이랑 이자를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채권 가격은 계속 변하지만 내가 이걸 사고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매매 차익은 기대할 수가 없고요. 이자 소득에만 초점을 맞춘 상품입니다. 일단 가장 궁금하실 게 그래서 이자가 얼마냐 이걸 텐데요. 이게 앞으로 시장 금리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는 한 3%대 중반에서 4%대 초반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발행 시점에서 시장 금리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만기까지 보유한 투자자들은 기본 이자에다가 가산금리까지 추가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 개인 투자용 국채 20년물에 투자하면서 연 3.5% 정도의 금리를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매달 50만 원씩 꾸준히 투자한다면 20년 뒤에는 매월 약 100만 원씩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내가 40세부터 60세까지 매달 50만 원씩 여기에 투자했다면 60세부터 80세까지는 매달 투자액의 2배인 100만 원을 받아서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이번에 이런 상품을 내놓은 배경에는요. 아마도 다른 선진국 대비 저조해도 너무 저조한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이 있을 겁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 국채 보유 비중은 0.1% 이하라고 하는데요. 영국은 이게 거의 10%에 달하고요. 싱가포르나 일본, 미국 등하고 비교해도 우리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진즉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을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년간 보유했을 때 원금의 2배를 보장해주고요. 최대 13.3%까지 나오는 지방소득세를 비과세해줍니다.
일본의 경우 최저 수익률인 0.05%를 보장해주고요. 싱가포르는 처음에 시작하는 금리는 3%대 초반인데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수익률을 올려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상품, 은행 예금 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데 또 매매 차익도 못 노리는데 여기에 굳이 투자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으실 겁니다. 사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입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보유액 2억 원까지 이자 소득에 대해 14% 세율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데요. 다른 소득이 많아서 종합과세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투자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크겠죠. 그럼 이 상품의 문제점은 뭐냐? 아무래도 만기 보유를 해야만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상품은 만기 보유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만기가 10년, 20년으로 엄청나게 긴데 그렇게나 긴 기간 동안 돈이 묶이게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급전이 필요하면 중도 환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에 환매를 하게 되면 원래 주어질 예정이었던 세제 혜택이나 가산금리 같은 각종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페널티가 부여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 상품에 투자하려면 최대한 만기까지 보유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내가 환매를 한다고 해서 일반 채권처럼 시장에서 거래자들끼리 사고 파는 방식은 아니고요. 정부가 개인에게서 다시 매입해서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또 이 중도 환매도 내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가능한 건 아니고요. 중도 환매가 가능한 조건도 따로 붙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 보자면요. 내가 원금 보장형 상품에 오래오래 투자할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한다는 전제 하에 가산금리도 주어지고 세제 혜택도 주어지니까 일반 은행 예금보다 확실히 이점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은행 예금의 경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까지인데 이 국채는 나라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1억 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되니까 현존하는 상품 중에서 아마 원리금 보장성, 안정성만큼은 확실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반면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은 역시 길어도 너무 긴 만기입니다. 유동성이 10년, 20년이 되는 기간 동안 막혀버리는 건데 우리가 그 기간 동안 급전이 필요할 일이 과연 없을까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들의 경우 이 개인 투자용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면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일반적인 예적금보다 만기가 훨씬 긴 만큼 이 유동성 부담에 대한 조치를 정부에서 뭔가 취해준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훨씬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새로 나온 국채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재테크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요즘 경기 침체 위기에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주식이 바로 배당주인데요. 왜 지금 같은 시기에 배당주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배당주가 뭔지, 좋은 배당주는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배당주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배당금은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은 회계연도 결산월이 12월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1년 배당금을 지급하는데요. 결산월에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계산해서 배당금으로 얼마를 지급할지 결정합니다. 이때 결정된 배당금이 실제로 내 통장에 입금되는 시기는 보통 이듬해 4월입니다. 다만 기업마다 1년에 한 번 줄 수도 있고 분기마다 줄 수도 있고 반기마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결산월인 12월이 되면 배당주에 투자해서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날씨가 쌀쌀해질 때부터 배당주를 보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생긴 말입니다. 배당주 인기가 올라가는 이유는 단순히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나쁘고 주식이 하락세를 그리는 상황에서는 배당주가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다른 주식들이 다 떨어질 때 배당주는 비교적 덜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주식의 배당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가 배당률은 주당 배당금을 배당 기준일 주가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두 번째로 배당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건 배당금을 배당 기준일 주가가 아니라 현재 주가로 나눠서 계산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말 주당 1,444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요. 당시 배당 기준일 주가가 8만 원이었다고 치면 1,444 나누기 8만에 곱하기 100을 해서 1.805%의 시가 배당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6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태인데요. 배당 수익률의 경우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배당금은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인 주가만 내려왔으니까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엔 2.41%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선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종목의 매력도도 올라가겠죠? 그럼 어느 정도 매수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가가 떨어지는 국면에서 배당주는 어느 정도 바닥을 지지해주는 힘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하락장에서 배당주의 낙폭이 성장주에 비해서 덜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이후 한국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시기에도 배당주는 하락 구간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 주가가 반등하는 시기에는 상승폭이 시장 대비 크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당주는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만큼 지금처럼 주식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 유리하고요. 주식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으로 배당주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배당주에 투자해야 할까요? 일단 배당주로 분류되는 종목은 통상 배당률이 3% 이상인 경우입니다. 배당률이 5% 이상이면 고배당주로 분류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고배당 업종은 금융업입니다.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올해 이들 금융업종의 배당 수익률은 전부 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현재 한국 상장사 전체의 배당률 평균치가 2.61% 정도로 집계된다고 하는데 금융업종은 배당률이 2배 정도 높죠. 이 중에서 올해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종목은 DGB 금융지주입니다. 주당 약 651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현재 주가가 6,780원 정도로 배당률이 9.6%가 넘습니다. 이 밖에 금융지주 종목들 중에서 배당률이 최상위권에 위치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전부 9%가 넘습니다. 그런데 고배당주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무턱대고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 위주로 투자해도 되는 걸까요? 앞에서 설명했지만 배당금 자체는 그대로인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종목도 많습니다. 또 이익은 적은데 배당은 꼭 해야 돼 라면서 빚을 내서까지 배당금을 지급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배당률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향후 실적 악화로 이어져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한 이유겠죠. 그래서 배당주를 고를 때에는 배당률 말고도 기업의 재무제표를 살펴서 배당이 원천이 되는 순이익이 늘어나는지 함께 살피는 게 좋습니다. 올해 예상 배당률이 5% 이상이면서 순이익이 작년 대비 증가한 종목들을 추려보니까 한 20종 정도 됩니다. 몇 개만 말씀드리면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SK스퀘어, IBK기업은행, S51 삼성카드, 하나금융지주, HD현대 이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개선된 HD현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순이익이 지난해 대비 12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분기 연속 1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달성해서 기말 배당금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배당금이 지금 올랐다고 해서 2년 뒤, 3년 뒤에도 계속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까요? 그건 아닙니다. HD현대를 예로 들어보면 지금 배당 수익률은 8%가 넘는데요. 과거 배당 수익률을 보면 작년은 10.34%, 재작년은 6.53%, 2019년은 5.47%입니다. 여기 현금 DPS라고 써있는 부분이 한 주당 배당금을 의미하는데요. 재작년 3,700원에서 작년 5,500원으로 확 늘었죠.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배당금도 증가한 겁니다. 결국 배당률은 기업이 돈을 잘 벌 때만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배당주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실제로 챙기려면 언제까지 주식을 사야 하는 걸까요? 내가 올해 12월 결산법인 배당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배당 기준일까지는 주주명부에 등록돼야 합니다. 보통 배당 기준일은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인데요. 이렇게 하려면 배당 기준일 이틀 전인 12월 28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이틀 전에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주식을 매수한 다음 실제 결제가 이 거래일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당 기준일은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공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 기준일에만 내 이름이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으면 이후엔 주식을 팔아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 기준일을 넘겨서 주식을 매수한다면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 하루 전인 12월 29일에 주식을 매수하면 12월 30일에 내 이름이 주주명부에 올라가지 않으니 배당금을 받을 수 없겠죠. 이 날을 배당락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배당락일이냐? 이날은 주주명부가 확정지어진 이후니까 주식을 팔아도
배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파는 사람이 많다 보니 주가가 자연스레 떨어집니다. 이를 배당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은 배당 기준일까지 주가가 오르다가 배당락 이래 떨어지는 현상이 비일비재한데요. 그렇다고 배당금을 챙기려고 주가가 오를 때 비싸게 매수했다가 배당락일 이후 주가가 떨어진 이후에 매도한다면 주가 평가 손실이 크겠죠. 그래서 배당락일을 기점으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게 배당주에서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다만 기업의 성장성이나 실적 전망이 좋다면 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좋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좋지만 종목을 하나하나 따지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요즘은 ETF를 통해서 배당주에 투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에게 맞는 배당주 ETF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배당주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ETF를 통해서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배당주 ETF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오늘 각 종류별로 대표 상품은 무엇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상황의 투자자분들에게 적합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 ETF 분배금은 언제, 어떻게 입금되는 건지 이런 팁들까지 담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ETF는 여러 주식을 조금씩 담고 있는 주식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주 ETF는 여러 배당주에 나눠서 투자하는 상품이겠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배당주는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배당주 여러 가지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배당주 ETF는 개별 종목보다도 한층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설사 어느 한 종목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와도 다른 종목들이 덜 떨어졌다면 그만큼 수익률이 방어되기 때문인데요. ETF에서 각 배당주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으면 그게 현금 자산으로 쌓이는데 ETF 운용사에서 그걸 모아서 투자자들에게 다시 나눠줍니다. 이걸 분배금이라고 부릅니다. 주식의 배당금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이름이 다르죠? 다만 ETF 분배금에는 배당금뿐만 아니라 현금 운용 수익이나 채권 이자 이런 수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배당률이라고 했던 개념도 ETF에선 분배율로 이름이 다릅니다. 일단 국내에 상장된 배당주 ETF를 전부 모아보니 총 26종입니다. 이 중에서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 7종이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 19종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오늘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미국 배당주 ETF 투자법도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편에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배당주 ETF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기본적인 고배당 ETF가 있습니다. 고배당주 ETF는 정말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에 투자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금융업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ETF 분배율로만 따지면 고배당 ETF가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배당 수익을 노리고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좋은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배당 성장 ETF도 요즘 많이 보이는데요. 배당 성장은 말 그대로 배당이 꾸준히 성장해온 기업에 투자한다는 컨셉입니다. 원래 미국에서 시작했고 최소 10년에서 길게 25년까지 연속해서 배당이 성장한 기업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종류마다 제 생각에 괜찮은 상품들을 꼽아보겠습니다. 상품을 선정하는 기준은 일단 순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커서 운용이 안정적인 상품들 위주로 살펴볼 건데요. 상품들을 비교하는 기준은 1번은 ETF의 시가 대비 분배율입니다. 우리가 배당을 받고 싶어서 여기에 투자하는 거니까 실제로 배당금을 잘 주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2번은 구간별 수익률을 볼 겁니다. 배당주에 투자할 때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수익률까지 꼼꼼히 따지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럼 고배당 ETF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내 고배당 ETF 중 가장 설정액 규모가 큰 상품은 한화자산운용의 아리랑 고배당주입니다. 2012년에 상장해서 역사가 긴 상품인데요. 코스피 200 중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위 30 종목에 투자합니다. 역시 금융업 비중이 높고요. 이 상품 다음으로 규모가 큰 상품은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배당가치입니다. 이 ETF는 배당률을 기준으로 종목을 편입하기보다 배당 성향도 있는데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나 수익성 지표가 받쳐준다. 이런 종목들을 골라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치주의 특성을 보이면서 배당까지 챙긴다. 이런 컨셉인데요. 종목별 특징을 보면 삼성전자 비중이 거의 15%로 굉장히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에 따로 투자하지 않는 분들은 이 상품에 투자해서 삼성전자와 고배당 종목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ETF가 지난 3년간 분배금을 실제로 얼마나 지급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아리랑 상품의 경우 3년 평균 5%가 넘는 분배율을 보이는데요. 코덱스 상품의 경우 분배율이 한 3% 정도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리랑 고배당 상품보다는 좀 낮죠? 그런데 애초에 배당률만 보고 종목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배당률이 낮은 삼성전자 비중도 높고요. 다만 두 상품 수익률을 비교해보니 확실히 코덱스 상품이 올라갈 때 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락 국면에서는 조금 더 빠졌고요. 3년 장기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코덱스가 2배 가까이 높은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배당 성장 ETF에서 대표적인 상품들을 두고 비교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상장한 상품인데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MKF 배당 귀족입니다. 이 상품은 10년 연속 배당금을 늘리거나 유지해온 기업 30곳에 투자하는데요. 회사 측에 따르면 이렇게 연속해서 배당금을 늘려왔다는 것 자체가 기업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뜻이라서 실제로 이 상품 편입 종목 30개 중 14곳이 올해 영업이익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 상품의 또 다른 특징이 업종별로 골고루 분산 투자가 돼 있다는 겁니다. 기존 고배당 ETF의 경우 금융업 비중이 높거나 삼성전자 비중이 높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이 상품은 금융업 비중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종목별 비중도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아니라 동일 가중 방식으로 구성돼서 분산 투자 효과가 더 뚜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혹시 코스피 200 이런 대표 지수형 ETF에 투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대체품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상품은 코덱스 배당 성장입니다. 이 상품은 향후에 배당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50개로 이뤄져 있는데요. 종목은 시총 규모, 배당 실적, 배당 성장 여부, 배당 성향, 단기 순이익 등을 감안해서 선정합니다. 지금 업종별 비중을 보면 금융업이 40%가 넘어서 상당히 높은 모습입니다. 그럼 두 상품 분배율하고 수익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타이거 상품은 상장을 한 달 전에 했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된 분배율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코덱스 상품의 분배율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덱스 상품 분배율은 3% 정도로 수렴하는데 의미 있는 부분은 올해 분배율이 지난 2년 대비 올랐다는 겁니다. 수익률의 경우 최근 일주일 정도의 비교만 가능해서 큰 의미는 없는데요. 우선 두 상품 모두 코스피 지수 대비 상승폭은 낮은 모습입니다. 코덱스 상품의 경우 3년 장기 수익률은 당연히 코스피를 웃돌아서 안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ETF 분배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국내 배당 ETF들은 보통 연배당, 분기배당, 월배당으로 구분되는데요. 원래는 연배당과 분기배당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들어 월배당 상품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장 개수가 많은 분기배당 상품의 경우 보통 2월, 5월, 8월, 11월에 분배금을 주는데 8, 2, 11월엔 각각 1, 2, 3분기 배당금을 주고 5월에 기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5월 분배금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 분배금을 언제 받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것도 상품을 선택할 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1년에 한 번 받는지 매월 받는지에 따라서 장단점이 나뉘기 때문인데요. 일단 1년에 한 번 분배금을 받는 상품의 좋은 점은 복리 효과입니다. 아까 ETF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그걸 현금 자산으로 쌓아뒀다가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걸 만약에 지급하지 않고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규모가 갈수록 더 불어나니까 그만큼 주가가 오를 때 상승폭도 커지겠죠? 이걸 복리 효과라고 합니다. 그럼 월배당 상품이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월배당은 말 그대로 분배금을 매월 지급하는 상품이라 매월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자산을 불리는 게 아니라 자산을 슬기롭게 인출하는 데 있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돈을 적당히 굴리면서 매월 현금도 받아보고 싶은 은퇴 생활자에게 추천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당주 ETF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투자할 때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를 꼼꼼히 따진 뒤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일을 안 해도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월세 수익이 꽂히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건물을 사긴 어렵지만 대신 좀 더 현실적으로 매월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월배당 ETF에 투자하는 건데요. 이 월배당 ETF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서 나오는 ETF 분배 수익을 매월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품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리해 놓은 배당 ETF 비교 영상을 보시면 월배당 ETF는 증시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데 목적이 큰 상품인 만큼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은퇴 생활자에게 적합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월배당 상품에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월배당 ETF는 약 24개 정도인데요. 올해 들어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월배당 ETF를 사들이면서 순자산이 5,400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현재 이 24개 상품 전체의 순자산 규모는 1조 8천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연금 계좌를 통해서 많이들 투자하시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월배당 ETF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상품은 어떻게 고르는지, 투자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월배당 ETF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월배당 상품은 매월 ETF를 운용해서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금이라는 이름으로 나눠주는 상품인데, 이 이익이 어디에서 왔냐에 따라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익은 주식 매매를 통해서 얻은 시세 차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부동산 임대 수익 등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월배당 ETF 유형은 이 배당 수익, 이자 수익, 임대 수익이 높은 자산에 집중 투자해서 ETF 분배금을 마련하는 경우입니다. 미국 고배당주에 투자한다거나 채권에 투자한다거나 리츠에 투자하는 건데요. 최근에는 확실히 채권형 상품들이 인기가 좋은 모습입니다. 일단 전체 월배당 ETF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자금이 채권형 상품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규모가 가장 큰 상품은 KB스타의 회사채 액티브 ETF인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만기가 2023년인 국내 채권 중에서 신용 등급이 AA- 이상이고 특수채, 은행채, 기타 금융채,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채권형 ETF를 고르는 법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 정리해 놓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상품은 참고로 원래는 월배당 구조는 아니었는데 월배당 상품으로 전환한 이후로 순자산이 크게 증가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월배당 ETF 유형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멀티에셋 전략을 활용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처럼 채권, 주식, 리츠 중에서 어느 한쪽에만 집중해서 투자하는 대신에 다양한 자산에 동시에 투자해서 수익 원천을 좀 분산시켜 놓은 ETF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유형은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하는 상품입니다. 일단 커버드 콜이란 주식과 옵션을 동시에 거래하는 전략인데 기초 자산인 주식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콜옵션을 비싸게 팔아서 위험을 어느 정도 피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굉장히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여기서 콜옵션이라고 하는 건 미래의 특정 시기에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현재 매매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커버드 콜 전략은 주가가 하락할 때를 커버, 말 그대로 방어해서 옵션 거래로 손실폭을 제한해 놓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어적인 전략인 만큼 커버드 콜 전략은 상승장보다는 박스권 장세에서 좀 더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기초자산에서 얻은 이익을 콜옵션 매도에 따른 손실이 상쇄해버리기 때문에 수익이 제한돼 버리기 때문인데요. 다만 하락장에서는 콜옵션을 매도해서 얻은 프리미엄 수익으로 주가 하락분을 어느 정도 방어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콜옵션 수익은 비과세 수익이라서 세후 수익이 높다는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월배당 ETF에도 종류가 3가지 정도로 구분되는데 그럼 어떤 상품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이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배당주 ETF에 투자할 때 배당 수익 외에도 언젠가 이 ETF를 매도했을 때 시세 차익까지 생각해서 상품을 골라야 하는데 일단 주식시장이 상승기라면 고배당 주식형 ETF에 투자해서 배당과 시세 차익을 함께 노릴 수 있을 겁니다. 반면 금융시장이 불안한 경우라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형 ETF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또 만약에 시장이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다면 커버드콜 ETF를 통해서 손실폭은 줄이면서도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나는 이런 시장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다양한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멀티에셋 ETF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월배당 ETF에 투자할 때 주의사항은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모든 배당 ETF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ETF 분배금 지급 기준일보다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합니다. 보통 월배당 ETF는 매달 마지막 영업일을 분배금 지급 기준일로 지정해뒀는데 상품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세금도 월배당 ETF에 투자하실 때 고려하실 부분 중 하나입니다. 내가 만약에 연배당 상품에 투자했는데 ETF 매매 차익에서 손실을 본 경우 배당금을 미리 받지 않았더라면 매매 손실이 상계되어서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월배당 ETF는 매달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15.4%의 배당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세금 측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상품에 많이들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요. 배당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이 배당 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즘 인기가 좋은 월배당 ETF 상품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국의 월배당 ETF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배당 ETF 2탄으로 돌아온 신화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국내 월배당 ETF 종류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미국 월배당 ETF 탑픽을 꼽아보겠습니다. 미국 월배당 ETF 요즘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예탁결제원 세이브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해외 주식 거래 상위 종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올해 들어서 해외 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들입니다. 이 리스트를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월배당 ETF가 상위 5개 종목 중 2개나 차지한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은 미국 빅테크 등 성장주나 세배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 대부분이었는데 작년에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투자자들이 좀 더 안전한 배당주 투자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에는 국내보다 훨씬 더 다양한 월배당 ETF가 존재하지만 이 중에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상품은 몇 가지로 좁혀집니다. 대표적인 게 제피, SCHD, QYLD 등인데요. 이 ETF들을 종류별로 구분해서 각각 어떤 투자자분들에게 적합한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ETF들은 커버드콜 형태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 형태의 ETF는 제피랑 QYLD가 대표적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커버드콜 ETF가 뭔지 잠시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보충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스킵해 주시고요. 일단 커버드콜 ETF는 예를 들어서 이 ETF가 편입 중인 주식 A가 있다고 하면 이 A 종목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A 종목의 콜옵션을 함께 매도하는 상품입니다. 여기에서 콜옵션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 뒤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콜옵션을 계약했는데 약속한 기간이 지났을 때 주가가 올랐다고 하면 이 콜옵션 매수자는 콜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사는 게 나을 테고 반대로 주가가 떨어졌다고 하면 그냥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고 시장에서 싸게 매수하는 게 이익이겠죠. 콜옵션 매도자의 경우 매수자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옵션 프리미엄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이 옵션 프리미엄으로 어느 정도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 상품으로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상품은 제피입니다. 제피는 미국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고요. 지난 1년 수익률이 8.60%로 대부분의 자산 성과가 부진했던 작년 시장 환경 대비 나쁘지 않았고 올해 들어서도 3%대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지난 2020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해서 생긴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순자산 규모가 255억 달러, 한화로 약 34조 원에 이를 만큼 규모가 단기간에 굉장히 빨리 늘어난 경우입니다. 이 상품은 무엇보다 분배금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연간 10%대의 분배금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1억 원을 투자한다면 매월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분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ETF가 10%대 분배금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알아두셔야 할 게 제피는 일반적인 패시브 ETF가 아니라 액티브 ETF 상품입니다. 패시브 상품은 ETF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인 반면 액티브 ETF는 이 ETF를 운용하는 운용력들에게 좀 더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ETF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가 기초지수랑 별개로 리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종목을 넣고 뺄지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피의 운용사는 JP 모건 체이스인데요. 이 제피의 경우 경력이 30년 이상 되는 아주 베테랑 매니저들이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상품이라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제피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일단 특징이 굉장히 다양한 섹터의 종목에 골고루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섹터별 비중을 자세히 살펴보면 IT가 가장 높지만 소비재, 금융, 헬스케어 등 다른 섹터에도 꽤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개별 종목별 비중을 최대 2%를 넘기지 않도록 해서 굉장히 분산 투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해서 허쉬컴퍼니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펩시, 마스터카드, 보험회사인 프로그레시브 등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제피 주가 차트를 보시면 파란 선이 제피고 초록선이 비교지수인 S&P 500인데요. 대체로 기초지수인 S&P 500과 크게 동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주가를 잘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커버드콜 월배당 ETF는 QYLD입니다. 제피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면 QYLD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커버드콜 ETF입니다. 이 상품은 글로벌X라는 운용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품인데요. 이 글로벌X는 우리나라 운용사인 미래에스 자산운용사에서 인수한 회사입니다. 이 QYLD의 경우에도 분배금 수익률은 11.77%로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 1년 수익률도 괜찮은데요. 특히 올해 들어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성과가 괜찮았기 때문에 연초 이후 수익률이 14%로 꽤 높은 모습입니다. 다만 QYLD의 경우 아무래도 제피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크다는 건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 QYLD하고 제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구성 종목에 있습니다. 여러 섹터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제피랑 다르게 QYLD는 테크 기업 비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중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알파벳 등의 빅테크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차이점으로는 QYLD의 규모가 70억 달러, 약 8조 원 정도로 제피에 비해서는 작고 운용 보수도 0.6%로 0.35%인 제피보다 비싸다는 것 정도를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이 QYLD랑 제피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 ETF들의 가장 큰 단점이 주가가 오를 때 그 수익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앞으로 시장을 좀 믿어보겠다. 그래서 ETF가 시장 수익률을 잘 따라가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상품이 SCHD입니다. 이 상품 역시 올해 서학기미 순매수 5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요. SCHD는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보다는 꾸준하게 배당을 늘려온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주로 투자하고 있는 업종들은 제피랑 비슷하게 테크 기업 외에도 금융, 소비재, 헬스케어 등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펩시 비중이 가장 높고 브로드컴이나 코카콜라 같은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들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일단 앞서 본 상품들하고 이 상품이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이 이 상품의 경우 분배금 지급률이 3.6% 정도라는 겁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연 10%가 넘게 분배금을 지급하는 상품들도 있는데 사실 미국 배당주 ETF 치고는 그렇게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당장 배당 수익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이 SCHD보다는 제피나 QYLD를 추천합니다. 그런데도 이 상품이 인기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배당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상품은 매년 15% 정도의 배당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년 배당금을 늘려왔다는 건 그만큼 기업 실적이 탄탄하고 현금을 창출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성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배당 성장주는 배당은 기본이고 성장성 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미국 월배당 ETF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상품 3가지를 골라봤는데요. 이 밖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상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